30년 동안 한국 하늘을 지배하던 세 개의 왕국이 있었습니다. SK텔레콤, KT, LGU+, 욕하면서도 쓸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통신사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며칠 전인 12월 4일,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한국에 상륙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늘에는 1만 600개가 넘는 인공위성이 지구를 덮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기지국 없이 우주와 직접 연결되는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30년 독점 왕국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숫자는 분명했습니다. 1만 개가 넘는 위성 대 0개의 위성.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숫자가 아니라 30년이라는 시간에서 시작됩니다. 1990년대 중반 한국의 이동통신 시대가 열렸습니다. SK텔레콤, KT, LGU+, 이 세 회사는 전국에 기지국을 세우며 통신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기지국이란 우리 휴대전화 신호를 받아서 전달해주는 안테나 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 왕국에 들어가는 문이 딱 3개뿐이었다는 점입니다. 소비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A통신사가 싫으면 B로 갈 수 있었지만 B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요금제는 비슷하게 비쌌고 서비스 품질도 엇비슷했습니다. 2014년 단통법이라는 것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쉽게 말해 휴대전화 보조금을 규제하는 법입니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통신사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겁니다. 이 발언은 10년이 지난 지금 인터넷에서 밈, 그러니까 유행하는 농담거리가 되어 조롱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금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단통법은 2024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2025년 7월 22일부터 폐지됩니다. 10년간 소비자 요금 인하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셈입니다. 일본과 비교하면 더 극명해집니다. 일본의 라쿠텐 모바일은 무제한 5G를 월 약 29,500원에 제공합니다. 한국의 무제한 5G 요금은 최소 75,000원 이상입니다. 절반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인 1인당 월 통신비는 56,279원으로 10년간 오히려 20% 올랐습니다. 5G 시대가 열리면서 불만은 더 커졌습니다. 통신 3사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건물 안에 들어가면 5G가 끊기고 지하철에서는 4G로 자동 전환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은 5G 요금을 내면서 4G 서비스를 받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이 30년간 이어져 온 한국 통신 시장의 민낯입니다. 세 개의 거대 기업이 시장을 나눠 가지고 소비자는 그 안에서 선택지 없이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통신 3사는 이 구조가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땅 위에 촘촘히 세운 기지국이 자신들의 왕국을 지켜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늘을 보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스타링크가 한국 시장 진출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만든 위성 인터넷 서비스였습니다. 통신업계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어떤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싼 안테나 장비를 사서 설치해야 하는데 그걸 누가 쓰겠냐고요. 당시 스타링크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50만 원이 넘는 수신 장비를 구입해야 했습니다. 이 장비는 작은 접시 안테나 모양이라서 흔히 접시라고 불렸습니다. 월 사용료도 10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게다가 속도도 기존 유선 인터넷보다 느렸습니다. 달리는 차 안에서는 신호가 끊기기 일쑤였습니다. 통신 3사 입장에서 보면 경쟁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통신사들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촘촘한 통신 인프라를 가진 나라입니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5G 기지국 수는 593개로 세계 1위입니다. 2위인 리투아니아의 263개와도 큰 격차를 보입니다. 전국 어디서든 LTE와 5G가 터집니다. 산골 마을에도 기지국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굳이 비싸고 불편한 위성 인터넷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2020년 시점에서 스타링크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신사들이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술의 발전 속도입니다. 머스크는 2019년부터 매달 수십 개의 위성을 쏘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에는 1000개가 넘었고 2023년에는 5000개를 돌파했습니다. 위성이 많아질수록 서비스 품질은 좋아졌습니다. 속도가 빨라지고 끊김이 줄었습니다. 가격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머스크는 처음부터 접시 안테나를 영원히 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과도기적 장비였을 뿐입니다. 그의 진짜 목표는 스마트폰과 위성을 직접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술의 이름은 다이렉트 투 셀입니다. 영어로 다이렉트 투 셀, 직접 연결이라는 뜻입니다. 2024년 스페이스X는 미국 통신사 T-모바일과 손잡고 다이렉트 투 셀 서비스 테스트에 성공했습니다. 일반 스마트폰으로 위성에 직접 문자를 보내고 통화까지 가능해진 것입니다. 접시 안테나가 필요 없었습니다. 별도의 장비 설치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주머니에서 폰을 꺼내면 됐습니다. 통신 3사가 비웃던 스타링크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다이렉트 투 셀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술은 우리가 알던 통신의 기본 구조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지금까지 휴대전화는 이렇게 작동했습니다. 우리가 전화를 걸면 그 신호는 가장 가까운 기지국으로 갑니다. 기지국은 그 신호를 유선망을 통해 상대방 근처의 기지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기지국이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신호를 전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지국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기지국 없이는 통화도, 문자도, 인터넷도 불가능합니다. 통신 3사의 힘은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전국에 기지국을 세우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듭니다. 한국에만 수십만 개의 기지국이 있습니다. 이것을 새로 구축하려면 수십조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기지국이라는 물리적 장벽이 통신 3사의 성벽 역할을 했습니다. 다이렉트 투 셀은 이 성벽을 무력화시킵니다. 휴대전화가 기지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위성과 통신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하늘에 떠 있는 위성이 곧 기지국 역할을 합니다. 땅 위의 기지국이 필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2025년 6월 스페이스X는 다이렉트 투 셀 1세대 위성군 약 400기를 완성했습니다. 글로벌 커버리지를 위한 최소 네트워크가 갖춰진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 4월 일본의 2위 이동통신사인 KDDI가 아시아 최초로 다이렉트 투 셀 상용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을 포함한 약 50종의 스마트폰에서 문자 메시지 송수신, GPS 위치 공유, 재난 경보 수신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기술의 위력은 재난 상황에서 증명되었습니다. 2024년 미국에서 허리케인이 덮친 지역에서 서비스 첫날 27만 대의 휴대전화가 스타링크 다이렉트 투 셀에 연결되었습니다. 허리케인은 미국에서 발생하는 대형 태풍입니다. 지상 기지국이 모두 파괴된 상황에서도 통신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늘만 보이면 어디서든 연결됩니다. 이것이 현실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막 한가운데서도 전화가 됩니다. 태평양 위 비행기 안에서도 인터넷이 됩니다.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서도 영상통화가 가능해집니다. 이것은 편리함의 혁명입니다. 동시에 땅 위에 기지국을 세워 돈을 벌어온 통신사들에게는 생존의 위협입니다. 통신 3사에게 해외 로밍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해외여행을 가본 사람이라면 알 것입니다. 공항에 내리면 어김없이 문자가 옵니다. 로밍 서비스에 자동으로 가입되었다는 안내입니다. 하루에 10,000원에서 15,000원. 일주일 여행이면 70,000원에서 100,000원 넘게 나갑니다. 왜 이렇게 비쌀까요? 로밍의 구조 때문입니다. 로밍이란 해외에서 내 휴대전화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해외에서 전화나 인터넷을 쓰면 현지 통신사의 기지국을 빌려 쓰는 것입니다.
우리 통신사는 현지 통신사의 사용료를 내고 거기에 마진을 붙여서 우리에게 청구합니다. 중간 단계가 많으니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안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포켓 와이파이를 빌리거나 현지 유심을 사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포켓 와이파이는 휴대용 인터넷 공유기이고 유심은 휴대전화에 들어가는 작은 칩입니다. 하지만 포켓 와이파이는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현지 유심은 전화번호가 바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비싸더라도 로밍 서비스를 선택했습니다. 통신 3사는 이 구조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올렸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지만 업계에서는 로밍 매출이 수천억 원 규모로 추정합니다. 원가 대비 마진율도 높은 편입니다. 쉽게 말해 통신사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였던 것입니다. 다이렉트 투셀은 이 구조를 무너뜨립니다. 스타링크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다면 파리에 가든 뉴욕에 가든 도쿄에 가든 똑같이 내 폰이 터집니다. 현지 통신사의 기지국을 빌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스타링크 위성이 전 세계를 커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로밍 서비스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굳이 하루에 1만 원씩 내면서 로밍을 쓸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스타링크 월정액에 이미 전 세계 커버리지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로밍 문자를 받던 시대가 끝나는 것입니다. 국경이라는 개념은 하늘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위성은 24시간 지구를 돌면서 어디서든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머스크의 위성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거의 매주 스타맨크 위성을 발사합니다. 2025년 12월 현재 지구 저궤도에 떠 있는 스타링크 위성은 1만 600개를 넘어섰습니다. 저궤도란 지구 표면에서 약 200km에서 2000km 사이의 높이를 말합니다. 일반 통신 위성보다 훨씬 낮은 곳이어서 신호 지연이 적고 속도가 빠릅니다. 머스크의 최종 목표는 42,000개입니다. 한국통신 3사의 저궤도 위성은 몇 개일까요? 0개입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하늘에서 벌어지는 경쟁에서 한국은 출발선에도 서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라도 위성을 개발하겠다는 움직임은 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3,200억 원을 투자해 저궤도 위성 2기를 발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격차를 메우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위성 통신망을 구축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위성, 발사체, 지상 인프라입니다. 머스크는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스타링크 위성을 직접 만들고 펠컨9과 스타쉽이라는 로켓으로 직접 쏘아 올리고 전 세계의 지상국을 운영합니다. 한 회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직접 해결하는 구조입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위성 제작 기술은 있지만 대량 생산 체계가 없습니다. 발사체는 누리호가 있지만 아직 상업 발사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스페이스X가 한 번에 수십 개의 위성을 실어 나르는 동안 한국은 위성 한두 개 발사에도 국가적 행사를 치러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지금 시작해도 스타링크 수준의 위성망을 갖추려면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이에 머스크는 4만 개의 위성을 완성할 것입니다. 격차는 좁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통신 3사도 이 현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길은 자체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스타링크와 손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2025년 12월 4일 스타링크가 한국에서 공식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같은 날 SK케이텔링크와 KT셋이 스타팅크 공식 파트너로 서비스 출시를 발표했습니다. 가정용 요금제는 월 87,000원이고 데이터는 무제한입니다. 장비인 스탠다드 키트 가격은 55만 원입니다. 서울 지역은 첫날부터 수요가 몰려 보증금을 내고 대기 명단에 올라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협력입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항복에 가깝습니다. 30년간 통신 3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이랬습니다. 기지국이라는 인프라를 소유하고 그 인프라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습니다.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콘텐츠 기업이 자신들의 망을 사용하면 망 사용료를 청구했습니다. 인프라를 가진 자가 돈을 버는 구조였습니다. 쉽게 말해 통신사들은 통신망이라는 땅을 가진 지주였습니다. 스타링크 재판매는 이 구조를 뒤집습니다. 이제 통신사들은 머스크의 위성망을 빌려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프라를 소유한 쪽이 스타링크로 바뀌는 것입니다. 통신사들은 중간에서 서비스를 받아 다시 파는 재판매상이 됩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넷플릭스에게 우리 망 쓰려면 돈 내라고 큰 소리치던 지주였습니다. 이제는 머스크에게 위성 좀 쓰게 해달라고 월세를 내는 세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주에서 소장농으로 신분이 바뀌는 셈입니다. 소장농이란 옛날에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짓고 수확물의 일부를 땅 주인에게 바치던 사람을 말합니다. 물론 통신사들도 할 말은 있을 것입니다. 현실적인 선택이었다고요. 위성 기술 격차가 10년 이상 벌어진 상황에서 직접 개발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위성 통신 시장을 완전히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차선책으로 재판매라도 해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구조에서 협상력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스타링크가 재판매 수수료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통신사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30년간 소비자들이 통신사에게 겪었던 그 상황이 이제는 통신사들이 스타링크에게 겪는 구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머스크만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중국도 하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고왕이라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중국어로 국가망이라는 뜻을 가진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스타링크에 대항하는 중국판 저궤도 위성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2025년 11월 기준으로 이미 104기의 위성이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최종 목표는 2035년까지는 1만 3천 개입니다. 또 다른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천범이라는 이름의 민간 위성통신 사업입니다. 중국어로 1000개의 도치라는 뜻입니다. 상하이 시정부가 주도하고 있으며 2025년 11월 기준 108기가 궤도에 있습니다. 2030년까지 15,000개를 목표로 합니다. 중국은 두 프로젝트를 합쳐 총 2만 8천 개의 위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한국 입장에서 이것은 복잡한 상황을 만듭니다. 미국의 스타링크와 중국의 위성망이 동시에 한국 하늘을 덮게 되는 것입니다. 양쪽 모두 자국 기업의 위성 인프라를 사용하라고 압박할 것입니다. 한국은 그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신 서비스의 문제가 아닙니다. 데이터 주권의 문제입니다. 데이터 주권이란 우리나라의 데이터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모든 문자, 통화, 인터넷 데이터가 어느 나라의 위성을 통해 오가느냐가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미국 위성을 쓰면 미국이 그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위성을 쓰면 중국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양측 모두 데이터를 들여다보지 않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위성을 소유한 쪽이 마음만 먹으면 통신 내용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니라 현실적인 우려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자국 영해 내에서 스타링크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주권 침해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자체의 위성망이 없는 나라는 선택지가 두 가지뿐입니다. 미국 편에 서거나 중국 편에 서거나 아니면 둘 다 쓰면서 양쪽 눈치를 보거나 어느 쪽이든 독립적인 결정권은 사라집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놓인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30년간 한국 통신 시장을 독점했던 3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스타링크의 다이렉트 투 셀 기술은 기지국이라는 그들의 성벽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로밍 수익은 사라질 것이고 결국 위성 서비스 재판매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당장은 좋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경쟁이 생기면 요금이 내려갑니다. 서비스 품질도 좋아집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내 폰이 터지는 세상이 옵니다. 30년간 욕하면서
쓸 수밖에 없었던 통신사들이 힘을 잃는 것은 통쾌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멀리 봐야 합니다. 통신망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닙니다. 국가의 신경망입니다. 모든 경제활동, 모든 금융거래, 모든 군사통신이 이 신경망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신경망을 외국 기업이 장악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 외교적 갈등이 생겼습니다. 미국 정부가 스타링크의 한국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루아침에 한국의 통신이 마비됩니다.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기업은 결국 자국 정부의 명령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스타링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군 통신망으로 활용되며 그 전략적 가치가 입증되었습니다. 30년 독점 기업의 몰락은 통쾌합니다. 하지만 그 폐허 위에 세워질 깃발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태극기일까요? 성조기일까요? 아니면 우성홍기일까요?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서늘한 현실입니다. 편리함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 대가가 통신주권의 상실이라면 우리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30년 독점 통신 왕국의 균열을 살펴보았습니다. 스타링크가 가져올 변화는 분명 소비자에게 혜택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나라 통신 인프라가 외국 기업에 종속될 수 있다는 위험도 함께 따라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이것은 단순히 통신비가 싸지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안보와 데이터 주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밉지만 국내 기업을 키워야 할까요? 아니면 혁신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질서에 적응해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숙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통신 3사의 몰락이 반갑습니까? 아니면 걱정이 앞서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스타링크가 가져올 또 다른 변화, 바로 항공과 해운 산업의 지각 변동을 다뤄보겠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끊김없는 와이파이, 태평양 한가운데서 실시간 화상회의,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을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쉽게 전해드리는 것이 저희 채널의 약속입니다. 복잡한 기술과 경제 이야기를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그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